7유입 20년 봄, 고대 호라산의 황량한 평원에는 먼지와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병사들의 고함 소리와 포로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한 어머니는 무력하게 자신의 겨우 14살 된 딸이 쇠사슬에 묶인 몸들의 행렬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리아라는 이름의 소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이미 정해진 운명의 반영이었으니 저항은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몽골 군사 기록에 그녀의 나이, 체격, 신체적 특징과 함께 냉철한 정확성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마치 제국의 소비를 위한 가축 목록 중 하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잔혹한 장면에서는 즉각적인 폭력을 초월하는 메커니즘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여성이 전략적 자원으로 변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시를 정복하고 부를 약탈하는 것을 넘어 정복당한 민족의 씨앗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연속성과 희망의 상징이었던 모성은 몽골 시스템에서는 지배의 도구로 변했습니다. 정복당한 모든 자궁은 굴복한 미래, 즉 징기스칸의 유전과 권력으로 각인된 새로운 세대와 같았습니다. 공식 연대기에는 이러한 관행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군사적 승리와 영웅적 행위만을 서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정복당한 지역의 유전적 문화적 기억은 어떤 칼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13세기 포로 여성들의 행렬로 시작된 것은 오늘날 수백만 명의 후손들에게 여전히 울려 퍼지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칸의 진정한 계획은 무너진 성벽이나 약탈당한 왕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례 없는 권력의 건축 속으로 신체와 피를 강제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리아와 그녀와 같은 젊은 여성들은 보이지 않지만 무자비한 제국적 톱니바퀴의 부품이었습니다. 패배한 남자들이 처형되거나 노예가 되는 동안 여성들은 체계적인 번식 논리에 따라 재배치되었습니다. 그 목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구적인 것이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육체적 굴복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전달된 유전자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포획은 단순히 잔혹한 행위가 아니라 제국적 계획의 행위였습니다. 이 관료화된 공포는 역사의 행간에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본다면 징기스칸의 권력이 기병대 군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을 정치적 도구로 전환하는 능력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불안한 것은 단순히 강간의 규모가 아니라 그것이 통계, 절차, 정복 매뉴얼로 변모된 방식입니다. 몽골 초원의 빈곤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모성을 전쟁 무기로 바꾸는 시스템을 설계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692년으로 돌아가 퀼룬이라는 어머니의 자궁과 세상이 태무진으로 알게 될 작고 무력한 아이의 탄생을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누구보다 먼저 여성을 지배하는 것이 미래를 지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한 한 남자의 기원이 시작됩니다. 태무진은 삶이 끊임없는 생존 투쟁으로 축소된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외되고 나약한 그의 부족은 무자비하게 약탈하는 더 강력한 경쟁 씨족들의 괴롭힘 속에서 살았습니다. 겨우 9살 때 그는 아버지, 아마도 적들에 의해 독살당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족장의 죽음은 그의 어머니 퀼룬을 여러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혹한 초원 한가운데에 버려지게 만들었습니다. 피난처도 동맹도 없었고 오직 노숙과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가족은 얼어붙은 땅에서 뽑아낸 뿌리, 얼어붙은 강에서 잡은 날 생선, 그리고 그들을 살려둘 수 있는 어떤 자네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그 고난의 어린 시절에 태무진은 그의 세계관을 형성할 첫 번째 교훈을 배웠습니다. 삶은 빼앗는 자와 빼앗기는 자로 나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도 자비도 없었고 오직 힘과 교활함만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경험의 잔혹함으로 그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아이는 곧 지배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자신에게서 빼앗기기 전에 빼앗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6살 때 태무진은 권력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할 충격을 겪었습니다. 그의 약혼녀 보르테가 적 부족에게 납치된 것입니다. 몇 달 동안 그는 그녀를 찾아 절망적으로 헤매었고 그의 영혼을 찢어놓는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강간당했고 다른 사람과 강제로 결혼해야 했고 심지어 살해당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그녀를 구출했을 때 보르테는 살아 돌아왔지만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자궁에 있는 아이가 그의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붙잡았던 자들의 아이였을까요? 그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태무진이 탄생했습니다. 그는 분노나 패배에 빠지는 대신 냉정하고 계산적인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여성은 단순히 전쟁의 전리품이 아니라 미래의 자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복당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몽골인이 될 수 있었고 통제된 모든 자궁은 어떤 성벽을 넘어선 그의 권력의 확장과 같았습니다. 보르테는 임신을 통해 그에게 섬뜩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혈통은 조작될 수 있었고 그와 함께 민족 전체의 운명도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트라우마는 교리로 변했습니다. 태무진은 전투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패배한 남자들이 자살하거나 굴욕의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살아남고 적응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낳았고 그 아이들은 세대에서 세대로 그들의 어머니를 누가 소유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점령이 필요 없는 제국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연속성을 보장하는 신체를 차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어떤 부족장들의 야망을 뛰어넘는 비전이 생겨났습니다. 말이나 전사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정복당한 민족의 번식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권력은 오직 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와 모성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년 후 몽골 행정관들이 영구 파종 시스템이라고 부를 것의 씨앗이었습니다. 이는 철학의 산물이 아니라 생존 본능과 개인적인 상처를 제국 정책으로 바꾼 한 남자의 잔혹한 냉혹함의 산물이었습니다. 1206년 몽골 부족들이 그를 대칸으로 선포하고 세상이 그를 징기스칸으로 알게 되었을 때 태무진은 더 이상 단순한 초원의 부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고통을 군사적 폭력과 인구 통제를 결합한 정복 계획으로 전환했습니다. 그의 연대기 작가들이 영구 파종 시스템이라고 부를 것은 은유가 아니라 거의 산업적인 논리로 설계된 군사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첫 번째 큰 시연은 와민 9년 탕구투족에 대한 전역 동안 발생했습니다. 적들이 예상했던 야만적인 무리들과 달리 몽골인들은 서기, 여성 해부학 전문 의사, 그리고 백지 양피지를 가진 행정관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포위가 시작되기 전에도 정탐팀은 도시에 침투하여 비밀 인구조사를 작성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몇 살이고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가졌으며 어떤 혈통에 속하는지 말입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보관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 함락되었을 때 즉흥적인 행동은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처형되거나 노예가 되었고 여성들은 외과적 정확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4세에서 30세까지 건강하고 다산적인 여성들은 주요 번식자였습니다. 31세에서 40세까지 모성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보조 번식자였습니다. 나머지 어린 소녀들, 노인 또는 병든 여성들은 제거되었습니다. 가장 섬뜩한 것은 행위의 잔혹성이 아니라 유일한 기능이 자손을 생산하는 가축처럼 냉정하게 관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붙잡힌 여성들의 행렬은
특별히 설계된 마체에 실려 군대 뒤를 따랐습니다. 칸막이로 나뉜 이동식 감금소에는 새로 붙잡힌 여성들이 한쪽에, 임신이 확인된 여성들이 다른 쪽에, 출산 중인 여성들이 세 번째 칸에, 점진적인 소멸이 예정된 비생산적인 여성들이 네 번째 칸에 있었습니다. 몽골 의사들은 배란을 가속화하는 약초를 사용하고 생식력을 향상시키는 특정 식단을 적용했으며 심지어 생식 문제 해결을 위한 조잡한 외과 시술도 시행했습니다. 이는 섬뜩한 과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즉, 제국을 위한 생물학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불안한 점은 그 관료주의였습니다. 모든 강간은 기록되었고 모든 임신은 문서화되었으며 모든 출산은 분류되었습니다. 행정관들은 여성들의 손목에 문신으로 새겨진 숫자 코드를 고안했습니다. 그들의 부족 출신, 생식 이력, 생산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름은 사라지고 인간의 정체성은 통계로 대체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피부에 흉터를 새기거나 헤어지기 전에 자녀들에게 진짜 이름을 속삭이며 저항하려 했지만 기계는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것을 본다면 수세기 후에 다른 상황에서 반복될 관행에 어두운 메아리처럼 보입니다. 절멸 수용소에 앞선 나치 인구조사, 현대 독재 정권의 추방명단, 관료주의적 기구가 공포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 바꿀 수 있는 방식 말입니다. 징기스칸은 누구보다 먼저 가장 효과적인 폭력이 도끼의 폭력이 아니라 모든 자궁을 정복의 단위로 기록하는 펜의 폭력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잔혹한 기병대와 냉정한 행정의 결합 속에 그의 어두운 천재성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외부에서 민족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물학적 미래를 차지함으로써 내부에서 변화시켰습니다. 붙잡힌 모든 자궁은 영원함의 밭에 심어진 씨앗이었고 영원히 몽골의 흔적을 지닐 자녀들로 발아했습니다. 여성들의 행렬은 몽골 군대의 영구적인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한 가지 기능, 즉 자녀를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완벽하게 조직된 공포의 이동도시처럼 전진했습니다. 마차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붙잡힌 여성들을 임신한 여성들로부터, 출산 중인 여성들을 비생산적으로 선언된 여성들로부터 분리하는 칸막이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섬뜩한 건축물 안에서 여성들은 기술적 관리를 받는 번식 가축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몽골 의사들은 생식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다중배란을 유도하는 약초 조합을 사용했고 생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 식단을 적용했으며 임신을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잡한 개입을 시행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여성의 몸은 인간이기를 멈췄습니다. 그것은 제국 확장을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 생물학적 기계로 변모했습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체성의 말살이었습니다. 포획된 날,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나이, 부족 출신, 생식 이력 및 생산 가치를 나타내는 손목에 문신된 숫자, 즉 행정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헤어지기 전에 자녀들에게 진짜 이름을 속삭이려 했고 다른 이들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지 않기 위해 흉터를 새겼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개인적인 기억을 위한 공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관료주의는 영토를 집어삼키는 것과 동일한 효율성으로 인간성을 집어삼켰습니다. 한 세대도 안 되어 그 여성들은 자기 자신의 유령, 즉 숨쉬는 유령이 되었지만 그들의 역사는 뿌리째 뽑혔습니다. 거의 모든 문화에서 연속성과 희망의 상징이었던 모성은 제국적 기능, 즉 지배 기계의 톱니바퀴로 변모했습니다. 폭력은 행정 절차로 위장했고 강간은 통계가 되었으며 출산은 단순한 숫자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후대 시대의 사회 통제 관행과 비교하면
유사성은 소름 끼칩니다. 20세기에는 전체주의 정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목록에 기록하고 팔에 숫자를 문신하고 정체성을 문서 파일로 변환했습니다. 논리는 동일했습니다. 인간이 숫자로 축소되면 본질을 잃고 조종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은 잔혹성을 발명하지는 않았지만 악의 관료화에 있어서는 성우자였습니다. 그리고 연대기 작가들이 군사적 승리를 찬양하는 동안 그 캐러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공식 역사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속삭여진 이름들, 사라진 노래들의 메아리는 민족들의 문화적 기억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자리아와 그녀와 같은 수많은 여성들은 희생자일 뿐만 아니라 정체성이 어떻게 빼앗길 수 있는지, 그리고 공포 속에서도 기억을 보존하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어떻게 남아있는지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1221년 징기스칸이 중국의 금나라에 대한 전역을 시작했을 때 시스템은 이미 섬뜩한 완벽의 정도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전장의 혼란 속에서 즉흥적으로 사용되는 전술이 아니라 공고화된 교리였습니다. 중도와 같은 도시의 기록에는 생식 연령의 여성 4만 명 이상이 포획되었다고 합니다. 1113년에는 그 수치가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주력 군대 뒤로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는 행렬들로 분산되었습니다. 이전에 고립된 납치였던 것이 인간 신체의 산업적 처리로 변했습니다. 각 행렬은 제국기계의 톱니바퀴였습니다. 초기 포획, 분류, 수능, 체계적인 강간을 지칭하는 완고거법, 임신, 출산, 그리고 재배치. 시스템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냉정하게 검사되었습니다. 충분히 몽골적인 특징을 가졌다면 어머니와 분리되어 몽골인으로 길러졌습니다. 신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거되었습니다. 모성은 생물학적 필터, 즉 정복의 후계자를 생산하거나 망각될 폐기물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잔혹성은 단순히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체계화에 있었습니다. 모든 여성은 생산 단위로 취급되었습니다. 먹기를 거부하는 여성들은 강제로 먹였습니다. 낙태를 시도하는 여성들은 밤낮으로 감시되었고 임신 마지막 몇 달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비생산적이 되기 위해 스스로 상처를 입힌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몽골인으로 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들은 연민을 훈계적인 공포로 바꾸기 위해 고안된 공개 고문에 직면했습니다. 시스템은 몸을 지배했을 뿐 아니라 정신도 형성했습니다. 몽골 서기들은 금 전리품이나 붙잡힌 말에 수를 기록하는 것과 동일한 정확성으로 모든 출산을 기록했습니다. 의사들은 마치 무기를 조종하듯이 번식 기술을 실험했습니다. 행정관들은 군사 물류에 적용되는 동일한 수학적 논리로 인간 생산성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그리하여 폭력은 야만적인 폭발이기를 멈추고 규범, 습관, 그리고 아무도 왜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만들지만을 묻는 메커니즘이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수세기 후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부를 것을 구현합니다. 공포는 일상이 될 때 예외적인 성격을 잃고 정상화됩니다. 괴물 같은 것은 더 이상 증오나 분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프로토콜을 따르면 됩니다. 이것이 징기스칸의 시스템을 어떤 학살보다 더 섬뜩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는 강간을 국가정책으로, 모성을 유전적 식민화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부족 생존 전략으로 시작된 것은 이제 영토 나부에 국한되지 않는 제국적 계획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미래 그 자체를 정복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행렬의 모든 임신한 자궁 속에서 칸은 그의 군대가 막사를 해체하고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후에도 오래 지속될 승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무자비한 기계 앞에서 여성들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몽골 관료주의의 변두리에서 보이지 않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저항이 탄생했는데 이는 공식 기록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몸짓, 어둠 속의 속삭임, 공포 속에서 자신의 인간성을 주장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전략으로 이루어진 투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밀 코드를 개발했습니다. 손짓, 은밀한 시선, 탈출 계획이나 임신 중절 방법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미한 노래들. 그들은 옷자락 속에 숨겨진 소량의 약초를 주고받으며 열이나 출혈을 유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강제로 먹인 음식을 은밀하게 토하는 법을 배워 번식에 덜 적합해질 때까지 쇠약해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감염되어 임신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몸의 특정 부위를 잘랐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저항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여성들은 비밀리에 모여 죽거나 빼앗긴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했고 그 이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기도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즉흥적인 의식을 만들고 문화의 조각들을 담은 부드러운 노래를 불렀으며 갓난아기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하여 비록 몽골인으로 길러지더라도 자신들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억의 불꽃을 보존하게 했습니다. 이 침묵의 저항은 역사를 통틀어 억압받는 민족들의 다른 숨겨진 기억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아프리카 노예들이 노동요의 메시지를 숨겼던 것처럼, 강제 수용소의 죄수들이 기도와 시를 전달했던 것처럼 몽골 캐러밴의 여성들은 제국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기억을 비밀리에 보존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생물학적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었지만 문화적, 정서적 정체성은 보이지 않는 틈새로 계속해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들의 심리는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극심한 비인간화 조건 속에서도 인간의 정신은 주체로서 자신을 주장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숫자로 매겨지고 분류되고 번식의 도구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잊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 노래, 기억이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순환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정 속에 칸이 자신의 행정표에서 결코 계산하지 못했던 권력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은 참을 수 없는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캐러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아마도 길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일부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생각에 매달렸습니다. 비록 초원의 밤공기 속에서 영혼들 외에는 아무도 듣지 못할 노래 속에서라도 말입니다. 그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제국이 강요한 망각의 논리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따라서 캐러밴의 역사는 절대적인 억압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기억의 고집, 그리고 몸이 쇠사슬에 묶여있을 때조차 반항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속삭임들, 그 사라진 노래들은 인류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거부했던 틈새였습니다. 제19년 징기스칸이 호레즘의 강력한 제국에 대항하여 군대를 이끌었을 때 시스템은 가장 정교한 표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전투의 혼돈 속에서 즉흥적인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도시 유형, 문화, 저항 형태에 맞게 설계된 프로토콜에 따라 규제되었습니다. 정탐팀은 여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정서적 유대, 기술 및 전통에 대한 세부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망으로 진화했습니다. 모든 정보는 심리적으로 조작하고 복종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부하라, 사마르칸트, 메르브 도시는 군사적 폭력뿐만 아니라 신체를 수확하기 위해 고안된 체계적인 기계, 폭력으로 황폐해졌습니다. 몽골인들은 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을 처음 몇 달 동안 함께 두는 것이 그들을 더 유순하고 협조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을 분리하는 것이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정확성은 잔혹성이 과학으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스템은 심지어 사회계층까지 구분했습니다. 귀족 여성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위 장교들에게 넘겨져 더 편안한 천막에 수용되었는데, 연민 때문이 아니라 몽골인들이 귀족 혈통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몽골 귀족 사회에 더 쉽게 통합될 수 있는 신체적,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엘리트 생물학적 자본이었습니다. 대조적으로 농민 여성들은 대량으로 처리되었고, 주로 그들의 육체적 저항력과 불리한 조건에서 임신을 견디는 능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몽골 의사들은 다중배란을 유도하는 약초를 사용하여 쌍둥이나 새쌍둥이의 확률을 높였습니다. 또한 출산 중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특정 식단을 완성했습니다.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논리에 따랐습니다. 즉, 붙잡힌 모든 자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분할은 불안한 측면을 드러냅니다. 시스템은 잔혹할 뿐만 아니라 심하게 계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사람으로 분류되지 않고 출신, 지위 또는 유전적 잠재력에 따라 다양한 품질의 자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것은 칸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비인간화의 피라미드였습니다. 즉, 모든 것이 통제될 수 있었고, 심지어 생명의 본질까지도 말입니다. 현대 인류학은 권력이 항상 신체를 차지하려 노력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징기스칸이 제국적 규모로 실행한 것은 수세기 후 인구를 백화시키려 했던 식민지화나 번식 조작을 통해 인종을 완벽하게 만들려 했던 20세기의 우생학 프로젝트에서 나타날 메커니즘을 예견합니다. 모든 경우에 여성의 자궁은 침묵의 전장으로 변했고, 거기에서 도시의 함락으로 끝나지 않고 전체 세대에 걸쳐 영속되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호래쯤에서 공포는 전례 없는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이 마치 유라시아의 유전적 미래를 형성하기 위한 공장의 부품인 양 산업적 정밀성으로 가족과 분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로 변한 도시들 한가운데에서 징기스칸의 시스템은 그 모든 차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즉각적인 복종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생물학적 식민화를 추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1000미리기 20년에 이르자 시스템은 어떤 인간적 이해도 거부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페르시아와 중국의 연대기에는 수일간 행군할 정도로 길게 늘어선 여성들의 행렬이 움직이는 군대의 정확성으로 정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출산용 병원 텐트, 임신 단계별 감옥 마차, 생식력을 유지하기 위한 약초 및 보충제 저장고, 심지어 과정 중에 죽은 자들의 시신을 위한 마차와 같은 특수 인프라로 설계된 이동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캐러밴의 내부 조직은 거의 군사 장치와 동일했습니다. 초기 포획, 분류, 초기 임신, 후기 임신, 출산, 산후 및 재배치와 같은 특정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는 자체 행정관, 의사 및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삶을 완벽하게 관리되는 생산 주기로 축소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잔혹성은 효율성이라는 표면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칸의 진정한 어두운 천재성은 단순히 영토를 정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어떤 성벽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강간은 덧없는 행위일 수 있었지만 유전적 유산은 남았습니다. 시스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자신의 피 속에 몽골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고, 반란이나 도시 재건으로 지울 수 없는 유산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생물학은 전쟁 자체보다 더 영구적인 정복의 장이 되었습니다. 현대 유전 연구는 이 악마적인 비전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남성 약 1,600만 명이 징기스칸 또는 그의 직계 혈통에서 직접 유래했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남성 200명 중 1명이 자신의 Y 염색체에 그 강제 번식의 산업 시스템에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몽골에서는 그 비율이 8%에 달하고 중앙아시아에서는 3%에 달하며 몽골의 전역이 더 짧았던 동유럽에서도 유전적 표지자는 유의미합니다. 불안한 점은 이러한 수치들이 섬뜩하지만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징기스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들, 손자들, 장군들이 각 정복에서 프로토콜을 계속 복제했습니다. 그 방법은 제국적 교리, 왕조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오고타이는 동유럽에서 그것을 적용했고 뭉케는 아바스 칼리프 왕조에 대한 전역에서 그것을 사용했으며 쿠빌라이는 중국에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번식 기계는 우발적인 과잉이 아니라 몽골 확장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칸은 모성을 국가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친밀한 행위였던 번식은 유전적 식민화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정으로 섬뜩한 점이 있습니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경계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성의 자궁은 그의 논리 속에서 신성한 공간이기를 멈추고 제국의 소유물로 변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캐러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영원한 승리의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말을 필요로 하지도 칼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던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포, 모든 혈통, 모든 세대에 조용히 전해졌기 때문이며 인간의 몸을 가장 큰 전장으로 삼았던 제국의 유산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1227년 탕구트족에 대한 전역 중에 징기스칸이 사망했지만 그의 죽음이 시스템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후계자들은 그것을 제국 유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붙잡힌 여성들의 행렬은 그 당시 유라시아를 가로질러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모든 몽골 왕자들은 땅과 부뿐만 아니라 마치 섬뜩한 유언에 따라 배분된 가축처럼 취급되는 여성들의 전체 집단을 상속받았습니다. 칸의 장례식은 피와 침묵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연대기에는 그를 저승으로 동반하기 위해 40명의 처녀가 희생되어 그의 시신과 함께 산 채로 묻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장례 제물은 권력 전황이 동안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처형된 수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칸, 생전의 모든 시스템을 특징지었던 동일한 관료적 정확성으로 조직된 공동 매장지에 던져졌습니다. 현대 고고학은 이러한 기록들을 확인합니다. 중앙아시아와 고대 호라산에서의 발굴은 전사들과는 분리된 지역에 묻힌 젊은 여성들의 대규모 공동 묘지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해골은 만성 영양실조, 잘못 치유된 골절, 강제 운송으로 인한 마모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 옆에서는 전통 몽골 의식 없이 묻힌 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의 유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기억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부하라 근처의 한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은 특히 드러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묻힌 어머니와 딸의 유해였습니다. DNA 분석은 생물학적 유대 관계를 확인했지만 동위원소는 더 불안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는 현지인이었고 딸은 죽기 전에 먼 거리를 여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비는 시스템의 규모를 잔혹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포로로 태어난 소녀가 제국이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다가 죽음이 그녀를 멈춘 것입니다. 징기스칸의 사망은 기계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의 후계자인 오고타이는 동유럽 침공 동안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뭉케와 쿠빌라이는 그들 자신의 전역에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왕조의 모든 세대는 여성의 몸을 권력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유전적 자본으로 만들었습니다. 강간은 더 이상 전쟁의 과잉이 아니라 상속된 전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이 아마도 가장 섬뜩한 점일 것입니다. 시스템은 그 창조자를 넘어섰습니다. 정복당한 민족들이 군사적 파괴 후에 재건하려 노력하는 동안 생물학은 침묵 속에서 일하며 모든 식민화된 자궁에 몽골의 유산을 심었습니다. 한 남자의 죽음이 프로젝트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시작했던 것은 교리, 정복 매뉴얼, 영구적인 유산이 되었습니다. 자리아와 그녀와 같은 수천 명의 젊은 여성들로 시작된 이야기는 13세기 캐러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메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지니고 있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정복당한 민족들의 문화적 기억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징기스칸의 시스템은 육체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번식, 모성, 정체성을 제국적 권력의 도구로 변형시킨 프로젝트였습니다. 여성을 숫자와 통계로 축소함으로써 그는 수세기 후에 현대 전체주의 정권에 의해 모방될 생물학적 통제 모델을 개시했습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이 메커니즘이 과거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몽골인들이 어떻게 자궁을 전장으로 만들었는지 듣고 몸서리칠지라도 우리는 인간의 몸을 도구화하는 현대적인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력 충돌에서의 성적 착취, 인신매매, 정치적 또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유전자 조작, 이 모든 것은 그 초원에서 태어난 어두운 시스템의 현대적 메아리입니다. 언어는 바뀌고 구조는 현대화되었지만 타인의 몸을 차지하려는 논리는 지속됩니다. 호라산에서 어머니의 품에서 강제로 빼앗긴 그 10대 소녀 자리아는 침묵하게 된 모든 이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기억의 저항을 구현합니다. 몽골 관료주의에도 불구하고 숫자 문신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지우려 했던 기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자신들의 이름, 노래, 어둠 속에서 전해진 의식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인간성은 겉보기에는 빼앗길 수 있지만 항상 살아남을 틈새를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쓰지만 필요합니다. 칸의 진정한 권력은 그의 기병대 군대나 영토 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 신체를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였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강간을 국가정책으로, 모성을 제국적 기능으로, 그리고 피를 영원한 식민화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산 중 가장 어두운 승리이며 현재 유전적 유산 속에 여전히 뛰고 있는 승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단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이 자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계속 허용하고 있는지, 폭력이 프로토콜로 위장하는 방식, 그리고 괴물 같은 것이 일상이 될 때 정상화되는 방식에 대해 우리 자신에게 묻게 합니다. 자리아와 캐러밴의 여성들을 기억하는 것은 단지 역사적 기억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바꾸고 새로운 형태를 취하지만 항상 돌아올 틈새를 기다립니다.